알싸르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횃불 같은 행동하는 지식인 정인승 선생님의 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건재 정인승 선생님의 상입니다. 네. 네. 우리말 네, 큰 사전이죠. 사전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네. 만드신 분입니다. 뒤에는 바로 사당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일부에서 저희가 처절하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선생님의 정신을 배웠는데요. 이어서 이 장소를 지키고 있는 한글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또 후손의 이야기, 또 여러가지 우리 이삭빛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향이 어디시죠? 저도 장수입니다. 바로 산골시내 고향이 바로 장수고.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출발! 네, 출발! 네. 저희가 와 있는 이제 건재 정인승 선생님의 기념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첫 번째 말이 오네요. 시인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과 글을 잃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옆에 계시는 정인승 한글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네. 송창정 교장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다시 한번. 네, 우리 정인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이 곧 우리 결례다. 저는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선생님의 이 거룩한 뜻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계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위원장을 맡고 그것 가지고는 또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정인승 한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글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셔서 위원장이 되시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예. 정인승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한글학교를 만들고 예. 초대 교장선생님 되셨군요.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송창정 교장선생님은 오랫동안 이 장수 지역의 중등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갖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분 관계가 좀 특별하죠? 네. 어떤 관계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다 어두운 암흑기에서 1942년이면은 일제가 41년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가장 민족 말살 정책으로 황국 시민화 정책이 되는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우리말 조선어 자체가 외국어로서 배우다가 그것마저 폐기되고 집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시대에 사전에 도전했다는 것은 애국자인 동시에 아마 목숨을 걸고 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3인에 그 감옥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을 쓰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와 행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다음 장소는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한번 쭉 돌아보시면 우리 선생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수군 계북면 양악마을에서 태어나다는 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먼저 읽어주시죠, 이상님. 정인승은 1897년 음력 5월 19일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양리 129번지에서 한학자 정상조님과 송성녀님의 3난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네. 이때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이기고 한반도를 삼킬 속셈으로 가전 관계를 다 부리고 있었고 갑오경장 이후 신궁우물이 겹치고 섞여 커다란 혼란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시대나 혼란한 시기였지만 더욱더 일본이 중일전쟁, 청일전쟁 나와 있네요. 발발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마을.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도 고향이 어디신가요? 계북면 농소마을에 살고 농소마을에 살고 계시고, 네. 혹시 뭐 더 초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니, 이 다음에 한번 돌아보시면 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요? 시야 광성대곡이라. 오늘은 대성통곡하는 날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사님 앞에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1905년 11월 20일자 논설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무비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은 우리나라를 남에게 팔아 백성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 노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조약은 무효임을 전 국민에게 알립니다. 한편 인영화는 유서를 남긴 채 자결하였고 나철과 오기오는 을사조약 암살단을 결성하여 이완용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정인승 선생님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이런 시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한문을 독학하다 보는데 아니 몇 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다고요? 네, 5살 때부터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역시 인물은 5살 때 한문을 배워서 천자문을 떼고 6살에 동문선습 7살에 소학을 외웠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그래서 보면 한문 공부는 거의 독학으로 이뤘고 언해본으로 혼자 익히는 것이 이사했다 해서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5살 때부터 한문을 이렇게 공부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제 서울로 가자. 네. 한양으로 가자. 네. 그리고 새학문에 눈을 뜬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한문으로 공부했던 그 대부분 천재였어요. 천재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새 신학문도 눈을 뜨게 돼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 동북사략, 왕국지리, 산학통평, 이병칠이 쓴 산술책, 세계 역사, 그 밖에 물리, 화학, 천문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독학으로 한문을 공부할 정도로 천재셨고 또 신학문에 눈을 떠가지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인승은 그 책들을 겉장이 달라져 떨어져 나가도록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네.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가 붙고 또 자꾸 욕심이 생겨서 국내의 새 학문 책은 거의 섭렵하였고 문학, 법률, 경제에 관한 일본 와세다 대학 강의로까지 다 보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인 선생님이 태어나셔서 시대적 배경과 어울러서 또 학문에 대한 열정 이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결국은 어디로 다녔어요? 대학은요? 서울 연희전문을 다니게 됐어요.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을 꿈꾸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21년 8살에 25살의 늦은 나이에 연희전문학교 학생인데 쭉 읽어보면 과가 무슨 과를 가죠? 아세요? 영어. 네, 영문과를 가셨어요. 근데 국어학자가 되셨는데 그만큼 우리말과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인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새 학문이면 닥치는 대로 섭렵하는 20살이 넘은 나이에도 어딘가를 가나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천재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공부벌레였다고. 네. 공부벌레였고 네. 이 보면은 23살 때 네.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제 관원을 피하여 장수로 내려왔죠. 근데 숨어 지내면서도 신학문의 책을 읽고 와세다 강의록으로 문학과 법률학 강좌를 이수해서 대단하게 우리 같은 역시 공부하는 자들이 미래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본이 이렇게 학문을 사랑했던 이런 선생님의 성품이나 열정. 네. 나중에 보면은 전국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시면서 후학을 했던 것들이 이런 학업을 통해서 내공이 이렇게 쌓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민족사학이 고창고등학교하고 저쪽 북한에는 오산고등학교가 있었죠. 저희가 고창고등학교를 직접 갔더니 고창고등학교는 역사박물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희선 선생님이 10년 동안 고창 고고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연희전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영어도 가르쳤지만 굉장히 우리말을 가르쳤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창 고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인승 선생이 1925년 4월 1일 고창 고고에 부임한 날 체조의 이병학 선생과 수학의 유찬식 선생도 함께 부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부임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10년간 근무하고 한날 한시에 그만두었으니 정말 2년치고는 정말 기이하네요. 그런 것까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삼총사 했던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결의어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뜻이 통해요. 이 삼총사가 가장 줬던 것은 아까 같이 학교에 부임하시고 같이 학교에서 나오셨는데 가장 통했던 건 뭐냐면 우리어를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일제가 이제 중일전쟁에 이어지면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말도 못쓰게 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도 가르치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국어가 바로 일본어 말이었어요. 이때는 그 한글 말살 정책을 하던 시대. 그러니까 일제가 을사늑약을 맺고 1910년 강제 합병이 된다부터는 일본어가 국어가 됐거든요. 우리말은 외국어가 됐어요. 근데 이 민족 학교인 고창고등학교에서는 끝까지 우리말을 쓰고 가르쳤다는 그런 정말로 사학 명문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들이 강하셔서요. 영어 선생님이시면서도 네. 영어는 뒷전이고 우리말이 그러니까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춘이. 네, 정인승은 네, 정인승은 진짜 담당 과목인 영어는 뒷전에 밀어두고 국어 과목에 매달리다가 그만둘 수 없어 미국 유학 꿈이 깨졌습니다. 여기서 큰 나를 위하여 작은 나를 희생한 것입니다. 자, 큰 나를 위하여 네, 작은 나를 희생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선생님인데 네, 국어를 그래서 그 당시 그 한글학회에서 발행했던 거기도 기고도 하시고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이미 사전이 만들어져 있고 추가를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표준어의 제작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들이고 맞춤법이 통일이 안 된 시대에 처음 어떻게 보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거든요. 더더구나 일제의 눈치와 강압과 압박 속에서도 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족의 애국지사이고 또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했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을 정말 사랑했던 그래서 3리을 정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글, 네, 우리 말, 네. 우리 어리죠. 주시영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네. 3리을 정책을 바로 이 최연배 선생님이나 이 바로 제자들이 조선어 학교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동해 볼까요? 네. 자, 이제 조선어 학교 사건이 나옵니다. 네. 우리말로 못하고 국어가 아니니까 네, 조선어, 네. 조선어학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보면 앞에 사진이 나와 있네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선어 학회 사건 순환. 자 동지의 기념. 네. 뭐냐면 조선어 학회 사건에 33인분이 연행되거든요. 그래서 순환을 겪은 자들의 동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이근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민족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애국지사고 그분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 아마 이걸로 첨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승 선생님도 있고 이근호 선생님, 그다음에 돌아가셨던 우리 한진 선생님. 나중에 크게 해서 한번 보여. 아닙니까? 네, 한진 선생님은 돌아가셨죠. 옥사하신 분이 두 분 계셔요. 이 가운데서는 사진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네, 김종철 선생님은 안 계시네요. 자, 이 사건이 억지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42년 9월 5일에 정태진 선생님이 함흥영생여학교의 학생 사건으로 홍원경찰서에 이렇게 붙들려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좀 정확히 말하자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여학생의 일기장에 나는 국어를 사용해서 혼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미 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던 그들은 좋은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추궁하다 보니까 정태진 선생님이 연관된 걸 알고 수많은 고문을 통해 가지고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인이 되는데 정인선 선생님은 1942년 10월 1일 날 감옥에 가시죠. 10월 1일 날 그날 그 사전을 집필하고 집에 왔는데 종로경찰서와 바로 이 홍원경찰서 그 사람들이 해서 체포돼가지고 네. 조사받고 나중에 함흥으로 이렇게 이송되게 되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보면 그 나와 있네요. 10월 1일부터 불시검거를 시작해가지고 33인이 됐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 서대문 형무소도 가봤지만 네. 정말 고문 현장을 볼 때 이건 나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정 선생님이 당했던 고문 중에 하나가 공중전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빙빙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놔버리면 정신이 잃어. 그 상태에서 고문하고 다음에 육전 막 그냥 목총이나 또는 막 이런 나무떼기로 때리는 것이 육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전은 이제 물고문이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고문은 동료가 동료를 때리는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때리면은 더 세게 때리라 하고 이런 그 자료를 볼 때 이런 일제의 고문을 통해서 이분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사피님이? 어립니다. 우리의 네, 어리고 네.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글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조선의 사건이고요. 이분들이 정말 그 선고받는 거 보면은 징역 뭐 2년부터 이근우 선생님은 6년까지 받고 했는데 1945년 어떻게 보면은 광복과 함께 8월 17일 날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조선어학회 조작 사건이고 이분들로 본다면은 정말 옥고를 치는 사건이 됩니다. 정인 선생님이 이때 귀가 잘 안 열렸다고 그래요. 후유증으로.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런 걸 이겨낼 때 바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인가 보고 아마 감옥에 계실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간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려져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오로지 지키시던 신념과 것은 우리 아까 말과 글을 잃으면 결의를 잃는다. 결의를 민족을 잃는다. 네. 비전이 없다는 그 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글학교 부장쌤 할만하죠? 오늘 이렇게 공부와 같이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 그 장수 군민들이 이 어르신에 대해서 제2의 고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장수 국민부터가 정선생의 이런 깊고 고귀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그래서 아파서 우리 이삭비 TV가 출동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고대했습니다. 네. 제가 2022년도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의 정신을 선양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 신앙송 대회와 전국 글짓기 및 그리기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인선 선생님의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한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짓기라든가 뭐 신앙송 또 이런 대회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잘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냈는데요. 우리 이삭비 TV 자랑하는 홍인표 선생님, 교양선생님 모셔가지고 우리 뭐라고 할까요? 1호의 음악 또 약간 쉬어가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큰 아픔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분들이 지키셨던 우리 말, 우리 글, 우리의 정신, 어립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홍인표 우리 교장선생님이었죠? 네, 연주자시고 이런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오늘 정 선생님 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정인생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름 알죠?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특히 국어학자하고 연관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장 장수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에 정말로 뜻밖이고 자랑스럽죠. 정말 자랑스럽고 이삭신과 장수가 고향이. 예, 더 막 아름답고 그냥 그 훌륭해 보여요. 정인성 그분 정말로 그 여고와서 제가 막 그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네. 예? 근데 참 훌륭하신 분도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을 좀 음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느낌을 네. 제가 악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절로 막 그 선율이 네. 그분을 생각하면서 훌륭한 분 생각하는데 저절로 막 그 선율이 나오면서 막 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홍윤표 선생님도 교육자셨고 특히 교육할 때 이렇게 단소를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학생 사랑이 대단했던 분이시고 열정이 있던 분이신데 저희 이삭비 TV 방송에 가족이 된 이후로 저희 방송이 격조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모아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장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대접을 충분히 못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 우리 선생님 정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행사를 주도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 우리 정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를 하고 제2, 제3의 정인 선생님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이 됐죠. 그리고 우리 정인선 선생님은 8월 17일 날 석방이 됩니다. 옥고를 치렀는데 아까 그분이 지키고 있던 바로 우리말 글이죠. 이 뒤에 부분은 바로 선생님이 썼던 말본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의 어떤 본을 보여준다 해서 말본이라 해서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이런 기뻐할 시간도 없이 한글 표준화 작업, 맞춤법, 통일한 작업, 또 학생이 가르칠 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고문의 후유증도 상관없이 직접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분은 바로 그 동네 정신, 아마 아저씨뻘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정인성 선생님의 바로 직속 후손이고 또 장수 출신입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분도 이 후손답게 또 독립운동가, 농계 정신에 대해서도 또 선양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장수의 또, 대표적인 뭐가 있죠? 이덕 3절 5위. 이덕 3절 5위 중에서 제가 같이 촬영하기 오시면서 첫 소개 들었는데 삶 자체가 어떤 민족의 유유에 흐르고 있는 물처럼 강물처럼 소신과 또 시 낭송가로서 그 낭송하는 시도 보면은 마음에 정기가 있는 시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단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 낭송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는 또 이 정인 선생님 후예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오니까 더 감회가 다를 것 같아요. 예, 감명 깊습니다. 예. 딱 두 마디로 우선 우리의 그 아저씨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어두웠던 시절에 예. 저희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민족의 등불을 밝히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말을 해왔는데요. 일제가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민족 말살을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바로 정인 선생님이 그런 횃불 같은 존재다.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또 시낭송가로서 가슴에 막 저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 제목이 뭡니까? 노래요. 노래요. 아, 노래요? 노래요. 네. 왜 이렇게 노래요? 노래였을까요? 아마 민족의 등불을 밝히는 그 이제 노래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네. 그 횃불 같은 삶을 살았던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자, 이 시는 저희가 엔딩으로 다 들려주기로 하고요. 그 대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슴 나왔던 대목을 먼저 말로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그 뭔가 그 세계의 횃불을 밝히는 늙은 사공의 얘기가 나옵니다. 늙은 사공. 그래서 뭔가 우리 한민족을 끌고 가시는 갔던 그 어두웠던 시절에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어른하고 딱 맞아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잠깐요. 나이가 사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늙은 사공이라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연과 사연을 날랐던 그런 사공이 부르는 노래군요. 네,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젓던 사공처럼 노를 저었다. 민족의 노를 저었다. 그런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늙은 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와갔던 길을 눈을 감아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모르잖아요. 근데 늙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과 애환과 아픔을 이겨낸 네. 상징적인 분이 바로 그분이군요. 건재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건재 선생님과 견주어서 탁 떠오르는 시가 이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대목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끝날 때 엔딩으로 장엄한 그 시를, 우리 아까 홍길표 선생님의 연주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하이라이트 한번 해주시죠. 노래요, 노래요. 노래요, 노래요. 네. 푸른 강변에서 피 묻은 전설의 가슴을 싣는 내 가난한 모국. 꽃은 밤을 밝히는 지등처럼 어두운 사나이에 피고 있지만 이카루스의 날개를 치는 눈먼 조국의 새. 너의 울고 돌아가는 신화의 길목에 피금진 벽은 서고 먼 산정어 바람기에 묻어서 늙은 사공에 노을이 흐른다. 가까이 박수 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자막으로 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이삭빛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게 정인선 선생님은 조선어학교 사건을 통해서 한쪽 귀가 안 들릴 정도로 했지만 제가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삶이 더 멋졌던 것 같아요. 말본책을 펼쳐냈고 여기 보세요. 같이 오시죠. 네. 우리말 연구를 해오시고 끊임없이 6.25 동란이라는 한국전쟁도 이겨내면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인제양성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드디어 큰 사전 완성. 큰 사전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마지막에 열매를 맺었다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했던 것은 바로 이 현장은 아니지만은 중심에서 바로 장수 계북면 양학리 출신의 그 시골 소년이 5살 때부터 학문을 공부하고 경희 연희 전문학교를 나오면서 그 열정이 큰 사전으로 완성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건재 정인선 선생님의 기념관을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새삼스럽게 윤동주 시인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아름다운 시를 쓰고도 제때 발표하지 못했던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해야 했던 윤동주 선생님. 얼마나 자유스럽게 우리말을 쓰기를 원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건재 정인선 선생님을 통해서 이삭표 씨님은 뭘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건재 정인선 선생님의 그런 뜻깊은 희생과 노력이기에 네. 얻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분에게 어떤 훈장을 주셨습니까? 국가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주셨고요. 또 건국 공로훈장 단장이라는 훈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분을 다 기릴 수는 없지만 우리 정인선 선생님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모든 학자님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시경 선생님께서 우리말 사랑은 대단했는데요. 그분의 정신이 또 다른 정인승 선생님을 만들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정인승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은 아마 살아 움직일 겁니다. 아까 우리 후손이시고 또 아주 지조 있는 시 낭송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 정천모 우리 낭송가님께서 노래여 시인은 누구죠? 이금배 시인이십니다. 네, 그 정인 선생님을 생각하는 후손의 어떻게 보면 절규이고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래여 이 근별 푸른 강변에서 피 묻은 전설의 가슴을 씻는 내 가난한 모국어. 꽃은 밤을 밝히는 지등처럼 어두운 산하에 피고 있지만 이카로스의 날개를 치는 눈먼 조국의 새. 너의 울고 돌아가는 흰화의 길목에 피금진 벽은 서고 먼 산정어 바람기에 묻어서 늙은 사공에 노을이 흐른다. 이름하여 사랑이더라도 결코 나뉠 수 없는 가슴에 뭐라 피 묻은 전설을 새겨두고 밤이면 문풍지처럼 우는 것일까. 차고 슬픈 자유의 저녁에 나는 달빛 목금을 탄다. 어느 날인가 강가에서 연가의 꽃잎을 따서 뛰어보내고 바위처럼 캄캄이 돌아선 시간, 그 미하그 물결 위에 영혼처럼 오랜 조국을 탄주한다. 노래여, 바람 부는 세계의 내 안에서 눈물이 마른 나의 노래여, 너는 알리라. 저 피아노 기슭으로 배를 저어간 늙은 사공의 안도를, 그 사공에 심은 비명의 나무와 거기 배우던 피 묻은 전설. 그리고 노래여, 흘러가는 어느 강물의 유역에서 풀리는 조국의 슬픔을 어둠이 내리는 저녁에 내가 띄우는 배의 의미를 노래여 슬프도록 알리라. 밤을 대안하여 날고 있는 후조, 고요가 떠밀리는 야영의 기슭에서 병정의 편에는 잠이 든다. 그때 불꽃들의 일화에 떨어지는 푸른 별의 사전, 찢긴 날개로 피 흐르며 귀소하는 후조의 가슴에 향수는 타는처럼 박혀든다. 아, 오늘 또 돌아놓은 사나이의 외로운 초벽에 시방 안개와 어둠의 발판을 지나 늙은 사공의 등불은 어디쯤 세계의 창을 밝히는가. 목마른 나무의 음성처럼 바람에 울고 있는 노래는
강불 풀리는 저 태안의 기슭에서 떠나간 시간에 꽃으로 피는 떠나간 시간에 꽃으로 피는구나. 방금 노래요 노래요 이금배 시님의 저도 시 낭송을 들으면서 건재 정인승 선생님이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 정인 선생님의 정신을 제2의 정인승 선생님이 되시고 또 자손가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대접을 못해드려 마음에 항상 오늘이가 맺혀 있었는데 오늘 두 편집을 제작을 마치면서 조금 응어리가 좀 녹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좀 어느 정도 이 유튜브 방송은 현재는 저희가 한 5,000명의 독자지만은 2022년도는 몇만 명이요? 10만 명 목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뷰는 한 13만 뷰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독자 자체를 네. 10만 명 뷰를 달성해서 네. 우리 정인승 선생님이 어두운 시대에 횃불이 된 것처럼 현대인의 혼돈 시대에 마음의 양식을 주는 우리는 횃불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후원해 주신 우리 두 분 또 우리 오상현 회장님 감사드리고 이 방송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정인승 선생님의 뜻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교수님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